노화는 우리 몸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시작된다. 그 숨은 범인은 바로 염증이다. 혈액 속 염증을 없애면 몸도 마음도 다시 살아난다. 혈액이 맑아지면 젊음은 되돌아온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 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요즘 유난히 피곤하고 쉬어도 회복이 더디고 기분이 가라앉거나 쉽게 잠들지 못한다면 그 원인은 단순히 세월 탓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몸속 보이지 않는 불꽃인 염증과 그리고 에너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세포 속에는 에너지를 만드는 작은 발전소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전소가 노후되거나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대신 활성산소와 지방 같은 찌꺼기를 쏟아내게 됩니다. 바로 이 찌꺼기들이 온몸을 돌아다니며 염증을 일으키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관절염, 치매, 당뇨병, 심지어 우울증까지 유발하는 염증 노화의 시작입니다. 게다가 에너지 발전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 우리 몸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스마트폰처럼 절전 모드로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가 늘 피곤하고 회복이 더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는 책, 박병순의 염증 노화입니다. 우선 책 앞날개에 있는 저자 소개부터 읽어드릴게요. 박병순.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 속도를 결정짓는 염증은 조절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연구와 임상에 몰두해온 의사이자 과학자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피부과 전문의가 되었으며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미생물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여 년간 줄기세포와 미생물 면역학을 접목해 연구하며 피부, 면역, 신경계를 아우르는 노화의 메커니즘을 탐색해왔다. 그는 서울대 의대에서 겸임 초빙 조교수로 재직하며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를 이용한 피부 노화 개선 논문을 발표했다. 또한 줄기세포와 피부 관련 국내외 특허를 25건 이상 출원하고 미국 피부 노화 교과서 집필에도 참여하는 등 학문적 기여를 이어왔다. 최근에는 피를 맑게 해 미토콘드리아에 휴식을 주고 염증 지수를 낮추는 탈노화 치료법 특허를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적 노화 권위자 니르 바질라이 교수와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그는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최신 연구와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류 최대의 난제인 노화를 현실적으로 풀어낸 성과를 염증 노화에 담았다. 저자는 말합니다. 나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혈액 속 염증과 미토콘드리아 손상이라고요. 우리 몸의 면역계를 청소부에 비유하며 이 청소부가 게을러지면 몸은 순식간에 쓰레기장으로 변해 젊음을 잃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바로 미토콘드리아와 혈액의 힘을 되살리면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시계를 되돌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내 몸의 에너지 발전소를 되살리고 염증의 불을 끌 수 있을까요? 또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박병순의 염증 노화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프롤로그. 혈액이 맑아지면 다시 젊어진다. 같은 치료를 해도 반응이 훨씬 더 좋은 환자들이 있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혈액의 상태, 특히 혈액의 염증 수치가 낮다는 것이었다. 줄기세포가 온전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앞을 막고 있는 만성염증이라는 장애물을 먼저 치워야 했다. 이는 곧 혈액력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혈액 속 염증 수치가 낮고 면역세포의 활성이 적절한 사람일수록 치료 반응이 탁월했다. 다시 말해 노화의 결정적인 원인은 혈액이 탁하고 면역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저하된 혈액력 때문이었다. 이때부터 인체의 염증 수치를 조절하고 면역 균형을 되찾을 수 있다면 노화를 되돌릴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 방전된 몸에 슈퍼 배터리를 충전하라. 흔히 면역을 병원균과 싸우는 군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몸속의 청소부 역할도 한다. 매일같이 쌓여가는 노폐물, 세포 잔해, 대사 산물들을 제거하고 몸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 몸은 정리되지 않은 쓰레기집처럼 엉망이 된다. 활력이 떨어지고 기분이 우울해지며 잠이 오지 않는다. 나는 이 상태를 염증 노화라 부른다. 그리고 이 책에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탈노화의 길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염증 수치가 낮아진 사람들은 먼저 기분이 좋아진다. 단순히 피로가 풀리는 정도가 아니다. 세로토닌 수치가 상승하면서 기분이 밝아지고 불안과 짜증, 우울감이 줄어든다. 혈액을 통해 기분까지 바뀌는 이 현상은 단지 외적인 젊음뿐 아니라 내면의 활력까지 회복된다는 신호다. 나는 이를 건물의 지하 5층까지 내려가는 전층 개선 효과로 설명한다. 기존 미용 시술이 표피 1, 2층만 건드렸다면 이 치료는 진피, 피하지방, 심지어 뼈를 감싸는 층까지 영향을 준다. 새로운 것을 넣기 전에 몸속 쓰레기부터 청소해야 한다. 이러한 원리는 젊은 개체의 혈액이 늙은 개체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이종 연령 생체 적합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이는 젊은쥐와 늙은쥐의 혈관을 수술로 연결하여 한 몸처럼 순환하게 만든 실험이다. 그 결과 늙은쥐의 세포 기능과 장기 회복력이 놀랍도록 향상되었고 젊은쥐의 혈액에 들어있던 면역 조절 인자와 회복 물질들이 노화된 몸의 상태를 되돌리는데 기여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핵심은 특정 인자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노화된 혈액을 희석하고 청소하여 맑아지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새로운 것을 집어넣기보다 내 몸 안의 쓰레기를 치워야 한다. 그 작업을 해내는 것이 바로 면역이다. 줄기세포와 면역의 경계에서 나는 수많은 질문과 실험을 거쳤고 그 여정을 함께하며 나의 시야를 넓혀준 두 명의 학자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하고 싶다. 한 명은 면역세포 치료의 세계적 권위자 도브리 키프로프 박사, 또 한 명은 미국의 노화연구 권위자인 니르 바르질라이 박사다. 이들과 주고받은 수차례의 서명과 토론 속에서 나는 확신을 얻었다. 노화는 조절 가능한 과정이며 면역과 혈액의 힘을 통해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나의 임상적 관찰과 실험 결과는 결국 하나의 명제로 향한다. 노화는 질서의 붕괴이며 면역은 그 질서를 회복하는 청소부다. 그리고 그 청소부의 힘을 회복하는 방법이 바로 혈액력을 키우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현상에 속았다. 노화가 원인인데 약물로 치료한다고? 약이 치료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다. 성인병 환자들을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복용하는 약물이 점점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처음에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을 복용하다가 몇 년 후 고혈압 약이 추가되고 이후 또 다른 약이 더해지는 시기다. 결국 일부 환자들은 하루에 10개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이른바 약 수집가가 되어버리기도 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노인의 약 90%가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처방약을 복용하며 80%는 두 가지 이상, 36%는 5가지 이상의 처방약을 복용한다고 한다. 또한 2012년에서 2021년 매년 24에서 46만 명이 66세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을 받았으며 그중 다약제를 복용하고 있는 사람은 32에서 35.4%에 달했다. 10종류 이상을 90일 이상 처방받은 비율은 7.4에서 8.8%로 조사됐다. 이러한 현상은 약물이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지만 건강을 반드시 개선한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떠한 문제의 결과에 대응하는 방식과 원인에 대응하는 방식 중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일까? 당연히 원인에 대한 대처가 훨씬 효율적이다. 전자는 마치 끊임없이 자라나는 잡초를 잘라내는 것과 같다. 반면 후자는 그 잡초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건강 관리에도 적용된다. 두통이 계속되는데 진통제만 복용한다고 생각해 보자.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증은 잠시 멎었다가 다시 발생할 것이다. 노화 관련 질환도 이와 마찬가지다. 관절염, 당뇨병, 심장병 등 노화와 관련된 질환들을 개별적으로 증상 완화에만 초점을 맞춰 치료하는 것은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 노화를 가속화하고 질환을 불러온 원인이 여전히 우리 몸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곳에 직접 도달하는 약물은 거의 없다. 스웨덴 콩스홀멘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이들은 평균적으로 만성질환이 발병하는 시점이 일반인보다 약 20년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만성질환의 발병을 지연시키고 결국 건강수명을 늘리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오늘날의 의료 시스템은 여전히 만성질환의 관리와 증상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질병의 진행을 늦추거나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하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노화 그 자체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또한 특정 질환을 완전히 정복하더라도 수명을 연장하는 데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암, 심장병, 뇌졸중 중 하나를 완전히 극복하더라도 평균 수명은 고작 몇 년 정도만 늘어날 뿐이다. 하나를 치료해도 결국 다른 만성질환이 새로운 병목 현상으로 등장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건강한 장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별 질환 치료를 넘어 노화라는 근본 원인에 접근해야 한다. 특히 생명과 노화를 논할 때 미토콘드리아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요소다. 미토콘드리아는 실을 뜻하는 미토스와 작은 알갱이를 뜻하는 콘드로스의 합성이다. 내부 구조가 실을 감아놓은 듯하고 겉모습은 작은 나달과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약 0.2에서 0.5 마이크로미터 크기인 미토는 적혈구보다 훨씬 작고 세균과 비슷한 크기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수조 개의 세포마다 수백, 수천 개씩 존재한다. 단순히 계산해보면 인체에는 무려 1경개 이상의 미토가 존재하는 셈이다. 참고로 이는 우리 은하의 별보다도 많은 수치다. 이 작은 기관이 없었다면 생명은 지금의 형태로 진화할 수조차 없었을 것이다. 고등 생명체의 탄생은커녕 우리 존재 자체가 불가능했을지 모른다. 미토는 우리가 섭취한 음식을 세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인 ATP로 변환하는 역할을 한다. ATP는 아데노신 3인산, 세포가 에너지를 저장하고 사용하는 형태로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져 우리 몸의 에너지 화폐 역할을 한다. 이 과정은 물리학의 기본 법칙을 그대로 따른다. 마치 댐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면서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들어내듯 미토는 에너지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단계적으로 이동시키는 전자 전달계를 통해 ATP를 만들어낸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 정교한 에너지 생산 방식이 생명의 기원과 진화의 원동력이었다는 사실이다. 미토 내에서의 전자 전달계 진화 덕분에 생명체는 에너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생명체가 더욱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실제 하등한 미생물부터 복잡한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가 동일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생성하고 있으며 같은 에너지원인 ATP를 사용한다. 미토는 생명의 근원이자 진화를 가능하게 한 원동력인 것이다. 따라서 미토는 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작은 기관은 생존의 필수적인 존재인 동시에 노화를 가속화하는 주범이기도 하다. 미토의 기능이 떨어지면 세포 내 에너지 생성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염증 반응이 증가하면서 노화가 촉진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대부분의 약물은 미토 기능 저하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바로 이것이 약만으로는 노화를 늦추거나 노화 관련 질환을 치료하기 어려운 결정적인 이유다.
미토가 망가지면 노화가 시작된다. 염증 노화가 시작되면 원인을 알 수 없는 미묘한 증상들이 나타난다. 우울하고 피로하며 짜증이 자주 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불안감이 치밀기도 한다. 또한 피로감, 근육 약화, 관절 통증과 뻣뻣함, 인지기능 저하, 감염 위험 증가, 피부 변화, 체중 및 복부 지방 증가 등과 같은 증상을 동반한다. 이러한 증상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어떤 이는 가벼운 피로감만 느끼는 반면 어떤 이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심한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 만약 이러한 증상이 지속된다면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한다. 식단을 조절하고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며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연구로 살펴보는 염증의 무서움. 1. 염증이 많으면 기억력이 떨어진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에 따르면 중년기에 혈액 속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20년 후 뇌 부피가 5%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감소가 두드러졌는데 연구진은 이러한 변화가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낮은 성적을 기록했다. 2. 뇌 속 염증이 우울증을 유발한다. 국내 연구진은 뇌에서 발생한 염증이 우울증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밝혀냈다. 연구 결과 염증 조절 기능이 약할수록 우울 증상이 심하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뇌 염증 반응 조절인자가 우울증 발현 및 증상의 정도와 연관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3. 염증 수치가 높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도 증가한다. 염증 단백질인 고감도 C 반응성 단백질의 혈중 수치가 상위 20%에 해당하는 여성은 하위 50%에 해당하는 여성보다 장기적으로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7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염증을 줄이면 수명이 늘어난다. 네이처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염증을 촉진하는 면역 단백질 인터루킨 11을 차단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건강 상태가 개선되며 실험지의 수명이 25% 증가했다. 해당 연구는 노화를 막고 건강 수명을 늘리는데 염증 조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5. 입속 염증을 방치하면 위험하다. 최근 연구들은 구강 내 염증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순환하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잇몸 염증 지표가 높은 경우 심혈관 질환과 연관된 동맥 손상 가능성이 크며 이는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와 직결될 수 있다. 췌장과 뇌, 미토가 가장 취약한 장기. 노화된 미토가 우리 몸의 염증을 일으키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미토가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생성되는데 이것이 과도하게 축적될 경우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염증에 의해 손상된 미토는 더욱 많은 활성산소를 생성하며 이는 염증과 세포 손상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만든다. 다행히 우리 몸에는 손상된 미토를 제거하는 자가 포식이라는 청소 시스템이 존재한다.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염증을 억제하고 세포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자가 포식 기능이 저하되면 ATP 생산이 감소하고 활성산소가 축적되면서 세포 손상이 가속화된다. 손상된 미토의 막이 붕괴되면서 염증성 물질이 방출되고 마치 폐수가 방류되듯 체내를 떠돌며 염증 반응을 더욱 심화시킨다. 결국 손상된 미토가 축적될수록 염증 노화가 가속화된다. 미토의 기능이 저하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잠시 미토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온종일 쉬지 않고 일하면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피로가 쌓이고 실수가 늘어나 결국 한계에 다다른다. 미토도 마찬가지다. 에너지 생산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일하다 보면 과부하에 시달리게 되고 세포 전체의 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진다. 사람에게 워라밸이 필요하듯 미토에게도 회복과 균형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토에게 일은 ATP를 만드는 것이고 휴식은 자가복구와 재정비의 시간이다. 이 시간 동안 미토는 손상된 DNA와 단백질을 스스로 수리하고 기능이 저하된 미토콘드리아는 미토파지를 통해 제거된다. 미토파지는 손상된 미토를 선택적으로 분해하는 자가 포식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회복 시간이 확보돼야 활성산소에 의한 손상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미토에 휴식을 줄 수 있을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입을 쉬게 하는 것, 즉 단식이다. 일정 시간 동안 음식 섭취를 줄이면 미토는 에너지 생산 부담에서 잠시 벗어나 회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간헐적 단식은 미토의 재생을 촉진하고 손상된 미토의 정리를 도와 기능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물론 미토의 회복에는 단식 외에도 다양한 요소가 중요하다.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 적절한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모두 미토의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 반대로 이런 요소들이 무너지면 미토는 점차 기능을 상실하고 노화가 본격화된다. 우리 몸의 에너지는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TCA 회로와 전자 전달계라는 대사 시스템을 통해 만들어진다. 이 회로는 세포 호흡의 핵심 경로 중 하나로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에너지를 끌어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스트레스나 세포 손상 같은 자극이 계속되면 이 회로의 작동이 떨어지고 에너지 생산도 비효율적으로 바뀌게 된다. 그 결과 몸은 에너지 균형을 잃고 대사 흐름이 뒤틀린다. 포도당만 지나치게 쓰거나 활성산소가 늘어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인슐린 저항성, 체중 증가, 대사 증후군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암세포는 이 미묘한 에너지 변화에 아주 극단적인 방식으로 반응한다. 산소가 충분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미토콘드리아를 통한 일반적인 에너지 생산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빠르고 비효율적인 해당 과정만을 활용한다. 이 현상을 와버그 효과라고 부르는데 말하자면 암세포는 속도를 위해 효율을 포기하는 전략을 택하는 셈이다. 이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약화된 상태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또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지면 세포는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 미토콘드리아 안에서는 프로톤 펌핑이라는 과정을 통해 정기적인 에너지 차이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ATP라는 에너지원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무너지면 에너지 생산이 급격히 떨어지고 결국 세포는 힘을 잃는다. 이렇게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단순히 피곤한 걸 넘어서 몸의 기능도 함께 떨어진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노화는 빨라지고 당뇨병이나 알츠하이머병 같은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결국 미토콘드리아는 단순한 에너지 공장이 아니라 몸 전체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기관이다. 내가 미토콘드리아의 균형과 기능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이 작은 기관의 상태가 곧 노화와 질병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기억을 잃는다는 건 생존하려는 의지일지도. 미토의 워라밸이 깨지고 기능이 저하되면 건강 문제는 도미노가 무너지듯 연쇄적으로 발생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당뇨병과 알츠하이머병은 미토 기능 저하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 두 질환을 예로 든 이유는 췌장의 베타세포와 신경세포가 미토의 과부하를 피할 수 없는 외통수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췌장의 베타세포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다. 이 두 세포는 미토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에 관해서는 타협이나 조정이 불가능하다. 미토의 에너지 생산 기능이 저하되면 근육세포와 간세포 내에 지방산이 축적된다. 이는 지질 독성을 유발해 췌장의 베타세포를 손상시키고 인슐린 분비 기능을 방해한다. 또한 미토의 기능이 저하되면 활성산소를 과도하게 생성하여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데 이는 인슐린 신호 전달을 방해하여 세포가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특히 근육과 간에서 미토 기능이 저하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더욱 심화된다. 미토가 워라밸을 잃고 혹사당하면 생존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는 포기한다. 인간이 죽기 직전까지 움직이는 장기는 심장이다.
미토는 생존을 위해 심장 근육에 가장 많이 존재하며 마지막까지 심장의 기능을 지탱한다. 그렇다면 기억은 어떨까? 생존에서 비교적 덜 중요한 기능이다. 미토가 생존을 최우선으로 판단할 때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신경세포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다시 말해 치매는 미토가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기억을 희생한 결과일 수 있다. 치매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특히 알츠하이머병은 미토의 기능 이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알츠하이머병은 뇌의 신경세포가 점차 손상되거나 죽어가는 질환으로 미토의 기능 저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신경세포가 손상되면 세포막의 전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칼슘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반복되면 세포 내 칼슘 불균형이 발생하고 결국 알츠하이머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알츠하이머병은 일부 연구자들에게 제3형 당뇨병으로 불리기도 한다. 두 질환은 인슐린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뇌에서도 인슐린이 존재하며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면 알츠하이머병의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간질환도 미토와 깊은 연관이 있다. 트랜스지방, 알코올, 과당은 인슐린의 조절을 받지 않고 오로지 간에서만 대사한다. 따라서 이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간의 미토가 과부하되며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미토를 돌보지 않는다면 탈노화는커녕 건강조차 유지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을 잊은 대가를 혹독히 치르고 있다. 만성피로, 염증, 질병, 노화, 이 모든 것이 미토의 신호를 외면한 결과다. 미토는 지금도 몸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며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당신이 미토를 무시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순간 이들은 복수를 감행할 것이다. 그 복수는 피도 칼도 필요 없다. 미토가 멈추는 것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그 순간 인간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진짜 지배자가 누구였는지를 말이다. 미토가 복수할 때 인간은 늙는다.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종종 그 사실을 잊고 산다. 미토와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미토는 지치면 조용히 신호를 보낸다. 그런데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알아차리지 못하면 결국 질병이라는 큰 경고로 돌아온다. 이때 잘못을 지속하면 미토는 더욱 고장나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화가 난 미토는 기능 이상을 일으키고 염증과 노화가 뒤따르며 각종 질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미토의 워라밸을 깨뜨리고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도대체 미토는 왜 파업을 일으키는 것일까? 우리가 먹는 음식이 미토를 무너뜨린다. 우리 몸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 된다. 음식은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 라고 말했다. 음식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지만 정작 식단 조절을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곧 세포의 연료가 된다. 미토는 음식 속 영양소를 받아 ATP라는 에너지로 바꾸는 발전소 역할을 하는데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미토의 업무량과 스트레스 수준이 달라진다. 특히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되어 각각 다른 방식으로 미토에 부담을 준다. 포도당은 혈액 내에서 혈당을 올려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고 이는 활성산소 증가와 함께 최종 당화 산물 생성을 촉진해 미토의 항산화 방어 체계를 무너뜨린다. 한편 과당은 주로 간에서 대사되며 지방합성, 염증 반응, 인슐린 저항성 등을 유발해 간접적으로 미토의 기능을 악화시킨다. 이처럼 설탕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포도당과 과당이 각자의 경로를 통해 미토콘드리아에 복합적인 부담을 준다. 결과적으로 ATP 생산 효율은 떨어지고 세포 기능 저하와 만성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토 기능 장애의 주요 원인을 따져보면 단순히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 특히 정제된 당의 과잉 섭취가 핵심이라는 사실을 놓쳐선 안 된다.
물론 영양소가 부족한 것도 문제다. 현대인은 영양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작 양질의 영양소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는 식습관의 변화와 관련이 깊다. 대부분의 사람은 영양보다 맛, 가격, 편리함에 초점을 맞춘 식단을 유지하는데 이 경우 필수 영양소가 결핍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인스턴트 식품에 의존하면 채소와 과일 섭취가 줄어들어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해질 수 있다. 미토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서는 코엔자임 Q10, 비타민 B군, 마그네슘 등이 필수적이다. 코엔자임 Q10은 육류, 어류, 시금치, 콩 등에 풍부하며 비타민 B군은 곡류, 견과류, 유제품에 많다. 마그네슘은 통곡물, 견과류, 시금치 등에서 섭취할 수 있다. 미토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이러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한다. 모든 화살은 당을 향한다. 미토를 무너뜨리는 가장 달콤한 독. 건강에 채식이 더 좋은지 육식이 더 유익한지는 뜨거운 논쟁거리다. 육식을 지지하는 이들은 인류가 오랜 시간 육식을 해왔으며 단백질과 필수 영양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이 육식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채식을 옹호하는 이들은 육식이 대장암, 비만을 비롯한 각종 질환의 원인이므로 채식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많은 이들이 이런 논쟁에 빠져 여기에만 집중하면 건강한 식단을 완성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한다. 하지만 이는 다양한 질병의 진짜 원인을 감추기 위해 던져진 미끼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흔히 우리를 병들게 하는 범인으로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육식 같은 요소를 의심하지만 그 이면에는 설탕이 숨어 있다. 식품산업은 설탕과 초가공식품의 해악을 감추기 위해 육식 대 채식, 좋은 콜레스테롤 대 나쁜 콜레스테롤 같은 논쟁을 앞서 우리의 관심을 교묘하게 다른 곳으로 돌려왔다. 이러한 전략은 미국 의사협회 내과학회지에 게재된 설탕산업과 관상동맥 심장질환 연구에서 상세히 다뤄진다. 논문에 따르면 20세기 중반 설탕산업은 설탕이 심장병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하는 한편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심장질환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연구에 자금을 지원했다. 설탕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악마화하는 전략을 사용한 것이다. 이 전략은 실제로 성공했다. 1980년대 이후 미국 정부가 발표한 식이 가이드라인에는 설탕이라는 단어조차 등장하지 않았고 대신 총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이라는 권고만 반복됐다. 그 사이 식품산업은 논쟁을 조장하고 시선을 돌리는 데 집중했고 결과적으로 설탕 소비는 급격히 증가했다. 설탕 섭취와 함께 비만과 당뇨병, 심혈관 질환, 대사증후군 같은 현대인의 대표 질병들도 증가했다. 육식 대 채식 같은 논쟁이 거세질수록 설탕은 더욱 교묘하게 그 해악을 감추고 있다. 이제는 이런 논쟁에 휩쓸리기보다 진짜 원인을 직시해야 할 때다. 설탕의 해악을 자본의 힘으로 감추려는 것은 마치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것과 같다. 아무리 가려도 강렬한 빛은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오기 마련이다. 설탕의 위험성도 마찬가지다. 그 영향이 너무 크고 광범위해 설탕 산업은 이를 완전히 숨길 수 없었다. 다만 막대한 자본을 동원해 진실이 드러나는 속도를 늦췄을 뿐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설탕의 민낯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경고한다. 심장 질환의 주범은 포화지방이 아니라 설탕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으며 설탕이 생물학적 노화는 물론 비만, 당뇨병, 만성염증까지 촉진한다는 사실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 또한 단맛 중독, 스트레스 증가, 혈당 스파이크 등도 설탕이 건강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으로 꼽힌다. 하루 10g의 설탕이 생물학적 나이를 바꾼다. 최근 설탕과 노화의 연관성을 밝혀낸 흥미로운 연구가 발표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캠퍼스 연구진은 여성 350명을 대상으로 식습관이 후성 유전학적 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했다.
연구 결과 식단이 건강할수록 세포가 더 젊고 첨가당을 섭취할 때마다 생물학적 나이가 증가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연구진은 후성 유전학적 패턴이 가역적이기 때문에 하루 첨가당 섭취를 10g 줄이면 생물학적 나이를 2.4개월 전으로 되돌리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첨가당 10g은 어느 정도일까? 콜라는 200ml를 기준으로 20g의 첨가당을 포함하고 있다. 과자, 아이스크림, 각종 향이 나는 우유 등도 당류 10g을 쉽게 넘긴다. 이를 미루어 봤을 때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먹는 과자나 음료수 등만 줄여도 노화를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연구 결과는 노화를 막고 젊은 외모를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설탕을 줄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설탕은 단지 겉모습만 늙게 만드는 게 아니라 몸속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친다. 앞서 포도당과 과당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대사되어 우리 몸을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시킨다고 했다.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 두 당의 해로운 영향력을 모두 가지고 있어 혈관, 장기, 면역계, 대사기능 전반에 걸쳐 우리 몸을 안에서부터 서서히 망가뜨린다. 이처럼 달콤한 독은 여러 곳에 노화의 폭탄을 숨겨놓는다. 이 폭탄이 터지면 노화가 가속화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질병이 발생할 수 있고 심각한 경우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설탕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건강을 지키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다. 염증과의 전쟁, 승리하는 루틴. 오메가6와 오메가3 균형이 염증을 좌우한다. 오메가6와 오메가3 지방산은 상반된 작용을 통해 우리 몸의 염증을 조절한다. 오메가6 지방산은 염증 반응을 촉진하여 감염과 싸우거나 상처의 치유를 돕는 역할을 한다. 반면 오메가3 지방산은 항염증 효과를 통해 과도한 염증을 억제하고 염증 관련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 이 두 지방산의 균형이 맞아야 염증 반응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으며 만성 염증으로 인한 질병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인의 식단에서는 오메가6 지방산의 섭취가 지나치게 많은 경향이 있다. 오메가3와 오메가6의 이상적인 비율은 1대1에서 1대4 정도이지만 실제로는 1대20 이상으로 심하게 불균형해지는 경우도 흔하다. 문제는 오메가6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만성 염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두 지방산의 불균형은 우울증과 불안 같은 정신건강 문제와도 연관될 수 있다. 그렇다면 현대인의 오메가3와 오메가6 비율이 이렇게 불균형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오메가6가 다량 함유된 식용유의 과도한 사용이다. 식용유는 튀김, 전, 샐러드 드레싱 등 다양한 요리에 널리 사용되지만 사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산업용 윤활유로 활용되었다. 옥수수유와 대두유가 산업 전반에서 사용되면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고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일반 가정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올리브 오일 등 일부 식물성 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옥수수유 등의 식용유에는 오메가6 지방산의 비율이 높다.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씨앗 오일이다. 해바라기 씨오일, 포도 씨오일, 옥수수 기름처럼 씨앗에서 추출한 식물성 기름은 건강에 좋은 기름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오메가6 지방산이 많다. 이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내 오메가3 대비 오메가6 지방산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염증이 촉진되고 심혈관계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씨앗 오일을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해로운 화합물이 생성될 위험도 있다. 따라서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을 의식적으로 더 섭취하고 오메가6가 많은 가공식품과 식용유 사용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오메가6 과잉 섭취를 막고 두 지방산의 균형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오메가6를 줄이는 건강한 식사. 식용유부터 바꾼다. 들기름은 오메가3가 풍부해 염증을 완화한다. 올리브 오일은 오메가6가 적고 항염 효과가 탁월하다. 코코넛 오일은 포화지방이지만 산화 안정성이 높아 고온 조리에 적합하다.
콩기름, 해바라기씨유, 카놀라유는 오메가6가 많아 과도한 섭취는 피하는 게 좋다. 튀김보다는 찜, 구이, 볶음 요리를 먹는다. 찜 요리나 구이, 수비드 요리는 기름 사용을 줄여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긴다. 부침개, 전, 튀김류는 기름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좋다. 견과류, 씨앗은 현명하게 섭취한다. 마카다미아, 피칸, 브라질 너트처럼 오메가6 함량이 적은 견과류를 중심으로 섭취하는 게 좋다. 가공식품은 최소화한다. 즉석식품, 소스류, 마요네즈에는 대부분 오메가6가 높은 식용유가 들어간다. 고추장, 된장도 공장에서 만든 제품은 대두유가 첨가되기 쉬우니 전통 방식으로 담근 장을 선택하자. 동물성 지방은 알고 먹으면 괜찮다. 소기름인 우지, 돼지기름인 나드, 버터는 산화 안정성이 높고 오메가6 비율이 낮아서 추천한다. 반면 마가린, 쇼트닝은 트랜스 지방과 오메가6가 많아 염증 유발 가능성이 크다. 오메가3 식품을 챙겨 먹는다. 등푸른 생선과 해조류, 계란을 식단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사우나로 적절한 자극을 주어라. 사우나가 건강에 유익한 이유는 우리 몸에 적절한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요소로 여겨지지만 적절한 수준의 스트레스는 오히려 신체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를 호르메시스 효과라고 한다. 미량의 독소나 가벼운 스트레스가 오히려 생물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생리적 반응인 호르메시스 개념은 16세기 스위스 의사 파라켈 수스에 의해 처음 논의되었으며 이에 대해 그는 독은 오직 용량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말했다. 적절한 자극은 오히려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몸의 회복력을 높일 수 있다. 사우나를 하면 호르메시스 반응으로 스트레스 단백질의 일종인 열충격 단백질이 생성된다. 이는 세포를 보호하고 손상을 복구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미토의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우리 몸이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세포 손상을 막고 기존의 손상을 제거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호르메시스 효과는 미토에서도 나타난다. 적당히 스트레스를 받은 미토는 회복력이 강해지고 세포를 보호하며 향후 더 강한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키운다. 염증노화 읽어드렸습니다. 염증을 조절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노년의 핵심 조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의 혈액력과 미토콘드리아를 지켜내려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나의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